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지른책입니다. 오늘은 이념에 찌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티모시 스나이더가 쓴 폭정 온 티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분홍은 선진포스트에서 돼지로 그려졌다. 남들보다 땅이나 가축을 더 많이 가진 농민이 가장 먼저 재산을 잃었다. 돼지로 묘사된 이웃의 땅을 빼앗는데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다. 그러나 그 상징 논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 차례에서 희생자가 되었다. 빈농이 분홍을 적대하도록 만들고 나서 소련 정권은 다음 조치로 모든 사람이 토지를 강탈하여 새로운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 농업 집단화가 완료되자 많은 소련 농민들이 기아에 허덕였다. 농민들은 인육을 얻기 위해 시체에서 살을 발라냈다. 참 처참한 내용입니다. 집단이 우위를 내세운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930년대 초 기아로 인해 3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역사책에서는 홀로도모르라고 부릅니다. 폴 존슨은 모던 타임스에서 이 참상을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참혹하게 학살한 홀로코스트에 비교합니다. 둘 다 독재자에 의한 집단 살해, 제노사이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집단 살해는 홀로도모르에서는 쿨라크라고 불리던 분홍을 타겟으로 시작되었고 홀로코스트에서는 유태인 부자가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빈자들이 부자에 대한 적대심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문정부가 편 가르기를 하면서 다수의 빈자 그리고 조직화된 노동자의 편에 서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이 정책 판단의 근거를 그 대상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징벌적 세금 폭탄인 종부세가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세금입니다. 문 정권이 출범하던 때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0.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를 매년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의하면 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올해 87만 1497명으로 작년보다 약 20만 명이 늘었는데 내년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종부세 대상 기준이 12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은 주택 보유자 1433만 6천 명 중에 6.9%에 해당되며 20세 이상 인구 4306만 5천 명의 2.3%입니다. 그런데다 종부세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자 중에 47.2%인 41만 1000명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납부세액입니다. 종부세 납부액은 크게 올라서 올해 83만 명이 종부세 5조 5,525억 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종부세 고지액 1조 5,224억 원에 비해 3.64배 많은 것입니다. 문정부 첫때 종부세 납부액은 3,8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4배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정부에서 종부세율을 2차례 인상하고 공시가를 매년 턱없이 높여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더 올라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3%까지 그리고 다주택자는 1.2%에서 6%의 세율입니다. 집값의 6%를 매년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종부세는 아직은 5% 미만 소수에게 부과되는 징벌인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그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제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자고 합니다. 더 줄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종부세를 부자에 대한 수탈 도구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세금이 과연 정의로운 세금입니까? 어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 그리고 12일 갤럽이 조사한 것인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이재명의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42% 그리고 윤석열 35.1%.
언론은 이재명이 처음으로 윤석열을 이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65.1%, 그리고 윤석열 12.6%였는데 이는 윤석열이 반문 후보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석열의 지지도가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23.6%, 그리고 윤석열 19.6%, 이낙연 6.2%, 안철수 3.4%, 그리고 홍준표 2.1%, 정세균 1.4%.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갤럽 조사대로라면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 나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세력은 급격히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종인의 저주처럼 아싸리판이 된 것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뀌어야 산다는 명분 아래 이 당대표에 출마한 초선들이 벌써 몇 명입니까? 마치 봉숭아학당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예를 든 서구 정당에도 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선이 그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예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대형 뉴스가 둘 있었습니다. 이 삼성 관련 뉴스지만 모두 문 정부의 운명이 걸린 뉴스입니다. 먼저 백신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이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mRNA,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 백신을 인천 송도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다는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삼성은 핵심 원료인 mRNA를 모더나에서 공급받아 최종 병입 단계 생산을 맡기로 했는데, 이와 함께 삼성은 mRNA 합성과 전체 공정에 필요한 특허 기술 확보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미 비행기에 최태원 SK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동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마지막 병입 공정만 진행해 백신 생산 속도를 높이는 쪽을 택한 것은 앞단계 기술에는 모두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걸려 있어서 모더나와 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간 36만 4천 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춰 세계 위탁 생산업체 CMO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그 능력이 이번에 빛을 본 것이죠. 솔직히 이 일은 기업 간 합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호성 정책실장이 손가락을 멋지게 얹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라디오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백신 가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백신을 미국에서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제의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아직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백신 허브에는 긍정적이지만 백신 스와프는 다른 나라들이 사정도 고려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백신을 받아오려면 반도체 동맹, 쿼드 참여 등의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이 중심이 된 두 번째 뉴스는 K 반도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반도체 앞에도 K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K 반도체 전략이 이렇습니다. 기업 투자 510조 플러스 세액 혜택, 성부수.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금액을 38조 원 더 늘리는 등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모두 510조 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반도체를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비용의,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 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서 정부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문 정부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일심동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서 숟가락을 얹었죠. 어떻든 510조라는 기업의 투자액은 2030년까지 투자할 금액입니다. 올해 투자 금액은 4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차차기 정부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할 것까지 생색을 내고 싶으신 걸까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이 역시 권력의 선전선동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합니다. 2년 전 투자 계획보다 38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도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파운드리 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합니다. 문 정부가 제시한 단거는 딱 하나입니다. 세금 감면이죠. 반도체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에서 40%, 그리고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 외에 판교와 화성을 연계해서 K 반도체 벨트라는 걸 만든다거나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 60명을 양성한다거나 반도체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런 일에 늘 따라붙는 장식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하는 생색내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이번 개각 인사 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해수부에다가 총리 취임 때까지 미뤄놓았던 기재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 마지막 내각은 완성됩니다. 순장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남기가 저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결국 기재부 장관 교체는 없는 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된 건 박준영의 사퇴에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언론이 전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해줘서 고맙지만 마음이 짠하다. 과연 본인이 결단을 한 겁니까? 이 말은 아마 문 대통령의 말이겠죠. 그러자 14일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고 짠하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말들 좀 서럽다, 짠하다. 이런 표현이 직설적이어서 좋긴 좋습니다.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솔직히 문 대통령은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당부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지시는 버닝썬 사건을 스크찌개로 축소하려고 한 거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는데 영종도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밝혀져 출국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출금 정보가 김학의에게 누설됐을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김학의의 느닷없는 출국 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출금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감찰을 해보자는 과잉 충성은 엉뚱하게 번졌습니다. 4월 5일 법무부는 해당 감찰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4월 11일 법무부 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도와는 달리 안양지청은 감찰 자료에서 허위 출금 서류 작성 등 이규원 검사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20일 이승윤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됩니다. 이규원 검사 혐의가 인정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였는데 이승윤은 배용훈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서울 동부지검 사이에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종용합니다.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안양지청 수사팀의 모 수사관에게서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규호는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구명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이광철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규훈이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이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윤대진은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이규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였죠. 6월 20일 이 지청장은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대검과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규훈 수사는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청장은 동부지검장이 이규훈 검사명의 출금 요청서를 주인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이 수사팀 검사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부지검장이었던 한찬식 검사는 지금 또 이승윤 지검장의 주인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일은 다시 번집니다. 2019년 6월 25일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당초 수사 의뢰 내용대로 출입국 본부 직원들을 불러서 정보 유출 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이 차규건 출입국 본부장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자 박상기는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윤대진은 다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출금은 문제가 없는데 왜 출입국 본부 직원을 계속 수사하느냐. 장관이 엄청 화를 내서 겨우 막았다고 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승윤 대검 반부패 부장도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을 수사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안양지청에 지시하며 거들었습니다. 압박이죠. 결국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은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습니다. 100기를 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국과 박상기까지 연루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된 이승윤 중앙지검장과 공수처로 이첩된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다가 청와대까지 연루되면서 임기 말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 그러니까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력의 뒷면에 어떻게 그 권력이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사건은 두 개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그걸 수사하는 것을 권력으로 막으려 한 수사무마 사건입니다. 조국과 박상기는 두 번째 수사무마 사건에 얽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승윤 공소장이 공개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공소장 공개는 추미애가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범계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계속 쌓아두고 있다. 제게는 협박으로 들리더군요. 그런데 공소장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기소한 문서로서 법정에서는 당연히 공개됩니다. 왜 공소장 공개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핏대를 올리는 걸까요? 그 공소장 내용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관심이 높은 권력의 불법 작용입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공개를 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미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권력을 놓는 순간에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거지 하나가 모두 비소가 되어 사방에서 날아듭니다. 그래서 함량이 부족한 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